저희는 한국말로 대화해요.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읽으면 되니까 너무 편해요. 한국말만 쓰고 한국어로만 대화하는 일본 젊은이들이 늘어나자 일본 정부는 급기야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습니다. 한글이 일본어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이 이어받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절규에도 일본 젊은이들의 대답은 차갑습니다. 최근 한글이 일본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일으킨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작 전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세타가야 대학교 2학년 학교 신문기자 미라이입니다. 제가 처음 한글을 알게 된 건 정말 뜻밖의 일이었어요. 그전까지는 저희 일본의 문자 시스템이 얼마나 복잡한지 깊이 생각하지 못했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스마트폰으로 친구 유미에게 메시지를 보내려 했어요. 그런데 또 그 번거로운 한자 변환이 시작되더군요. 간단이라는 단어 하나를 쓰는데 30초나 걸렸답니다. 유미는 항상 답장이 빨랐는데 저는 늘 느렸어요. 친구들이 벌써 대화를 끝냈는데 저는 아직 첫 문장을 쓰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정말 답답했답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힘든 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할아버지 하루키와 남동생 렌이었죠. 할아버지 하루키는 70대이신데 스마트폰 사용을 어려워하셨어요. 병원 예약 문자를 보내지 못해 좌절하시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이 아팠답니다. 평생 일본어를 쓰셨는데 디지털 시대가 되니 오히려 소통에 어려움을 겪으신 거죠.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는 제 남동생 렌의 것입니다. 렌은 올해 10세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2년 전에 난독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통 아이들도 한자 배우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난독증이 있는 렌에게 한자는 특히 어려웠습니다. 매일 밤 렌은 한자 공부를 하면서 울었어요. 누나, 나는 머리가 나쁜가 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렌의 잘못일까? 아니면 우리가 쓰는 문자 시스템이 너무 복잡한 걸까? 그러던 중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튜브에서 제가 좋아하는 한국 아이돌 그룹의 공연 영상을 보다가 한국 팬들의 댓글을 봤어요. 동그라미, 세로줄, 가로줄 같은 간단한 모양들이 조합되어서 글자를 만드는 거예요. 일본어처럼 복잡한 한자도 없고 외워야 할 글자도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인터넷으로 한국어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그때 처음 알게 된 것이 바로 한글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검색 결과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글은 자음 14개와 모음 10개, 단 24개의 글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본어는 히라가나 46개, 가타카나 46개, 그리고 수천 개의 한자까지 외워야 합니다. 그런데 한글은 기본적으로 24개만 알면 되는 것이죠. 정말 신기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글의 과학적인 구조였어요. 기역은 혀가 목구멍에 닿는 모양을 본떴고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떴다고 합니다.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글자 하나하나에 원리가 담겨 있었죠.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읽었습니다. 어려운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도 쉽게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고 해요.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니 이 문장이 한글을 만든 이유를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한 왕의 마음이 담겨 있었죠. 500년 전 조선의 왕이 고민했던 문제가 지금 우리 가족에게도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한글에 대해 공부했어요. 가나다라마바사 자음 순서를 외웠고 아야오 여우요 우유의 모음 순서도 외웠죠. 생각보다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기역과 아가 만나가 소리가 나고 니은과 아가 만나 나 소리가 나는 것처럼 마치 수학 공식처럼 규칙적이었어요. 며칠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저는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제 이름을 한글로 써보았습니다.
미라이. 간단했어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 렌이 한글을 배운다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건 단순한 외국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새로운 가능성이었죠. 며칠 후 저는 할아버지 하루키에게 한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할아버지라는 단어를 한글로 써드리고 하나하나 설명해드렸죠. 놀랍게도 할아버지 하루키는 30분 만에 할아버지라는 단어를 한글로 쓰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시간 후 할아버지 하루키가 처음으로 쉽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신 거예요. 미라이야 사랑해. 할아버지 하루키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내 나이 70에 이렇게 쉽게 문자를 보낼 수 있다니. 미라이야 고맙다.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기쁨과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더 중요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렌이 또 한자 숙제를 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저는 렌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렌은 난독증이 있었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모양이 단순하고 규칙이 명확해서 헷갈리게 적었거든요. 한 달이 지났을 때 렌이 종이에 쓴 글자를 보여줬어요. 누나 사랑해. 렌이 글을 읽은 것입니다. 누나, 내가 읽었어. 진짜로 읽었어. 렌이 방방 뛰면서 소리쳤어요. 그날 밤 우리 가족은 모두 함께 울었습니다. 렌은 이제 웃으면서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제게 말씀하셨죠. 미라이야,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니?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희망이고 누군가에게는 자유이며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인 것이죠. 다음 날 학교에서 저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친구 유미에게 했습니다. 유미는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제가 가르쳐주니 곧 한글의 체계성에 감탄했어요. 유미가 자기 이름을 한글로 써보더니 와, 이렇게 간단해 하고 신기해했죠. 옆을 지나가던 아리사도 관심을 보였고 다른 친구들도 합류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날 때쯤 우리는 한글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리사는 이렇게 효율적인 문자를 왜 우리가 몰랐을까? 하고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한글을 배우고 싶다는 친구들이 계속 늘어났어요. 방과 후 동아리실에서 한글 스터디 모임을 시작했는데 첫날은 5명, 다음 날은 10명, 그 다음 날은 20명이 모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한글을 배운 친구들이 학습에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배운 거 한글로 메모했더니 훨씬 빨라. 수학 공식도 한글로 쓰니까 시간이 절약돼. 공부 효율이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물론 처음엔 일본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수준이었지만 점점 한국어 단어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우리 학교 학생 중 100명이 넘는 친구들이 한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도에서는 한글로 쓴 메모가 오가고 모바일 메신저 단체방에서는 한글로 대화를 나눴죠. 아리사는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언어의 평등이구나. 특별한 사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쉽게 쓸 수 있는 문자. 세종대왕은 정말 선견지명이 있었어. 한편 할아버지 하루키의 한글 학습 열풍은 노인정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할아버지 하루키는 매일 한글로 일기를 쓰시고 노인정에 가서 친구분들께 자랑하셨죠. 나도 이제 문자 메시지 쉽게 보낼 수 있어. 한글이라는 게 있더라고. 제가 주말마다 노인정에 가서 한글 수업을 했습니다.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초등학생처럼 따라하시며 손자, 손녀에게 문자를 보내는데 성공하셨죠. 어르신들의 얼굴에 번지는 자부심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문자는 소통의 도구예요. 복잡해서 소통을 방해한다면 그건 분명히 개선이 필요한 것이죠. 학교에 돌아와 보니 한글 사용자가 더 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공식적인 동아리를 만들자는 이야기도 나왔죠. 변화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퍼져나갔죠. 우리 학교에서 한글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늘어나자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복도에서는 한글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고 수업 시간에 한글로 필기하는 학생들의 노트 정리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어요. 수학 공식이나 역사 내용을 메모할 때도 훨씬 효율적이었죠. 미술학부 친구들은 한글의 디자인적 아름다움에 빠졌고 과학학부 친구들은 한글의 과학성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을 걱정스럽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학교의 일부 교수님들과 학부모들이었죠. 어느 날 아침 전체 조회 시간, 총장님이 한글 학습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한자는 우리 문화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학생들이 한국 문자를 배우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회가 끝나고 지도 교수님이 저를 불러 학부모들의 우려를 전달하셨어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오히려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었는데 말이죠. 점심시간 친구들과 모였을 때 모두들 걱정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학교에서 금지하면? 하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렌 때문에라도요. 렌이 제게 말했거든요. 누나, 한글 쓰면 안 돼. 나 이제 글 읽는 게 재미있는데. 그날 밤 부모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 하루키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쉽게 문자를 보냈어. 한글 덕분이야. 이게 나쁜 거라면 뭔가 잘못된 거지. 렌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요. 전 이제 머리 나쁜 애가 아니에요. 글을 읽을 수 있어요. 가족의 지지를 받으니 힘이 났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는 조심스럽게 행동하지만 한글 학습과 활용은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렌의 학교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렌의 담임 선생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렌의 변화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한글로 일기를 쓰기 시작한 후 렌의 자신감이 완전히 달라졌다고요. 저도 한글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난독증 아이들에게 이렇게 도움이 된다면. 그날 이후 렌의 담임 선생님도 조용히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도 해시태그 한글로 대화해요라는 해시태그가 생겼고 많은 일본 젊은이들이 참여했죠. 하지만 동시에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지만 우리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친구 아리사가 제안했죠. 우리 더 이상 숨어서 활동하지 말자. 당당하게 나서자. 우리는 시부야 하치코 광장에서 공개 발표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학교의 감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화장실이나 편의점 등에서 조용히 한글 학습을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까지 합류하며 모임은 확장되었죠. 한편 렌의 담임 선생님도 렌의 한글 학습 효과를 인정하고 직접 배우기 시작하며 긍정적인 변화가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용한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숨지 않고 시부야 하치코 광장에서 공개 발표회를 열기로 결정했어요. 2025년 5월 30일 토요일, 광장에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대학생, 직장인, 그리고 어르신들까지 모두 한글을 배우고 활용하는 사람들이었죠. 우리는 각자 플래카드를 들었습니다. 언어는 도구다. 소통의 자유를 존중하라. 한글은 모두를 위한 선물. 특히 난독증 아동 부모님들의 플래카드는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아이도 읽을 권리가 있다. 렌처럼 모든 아이가 글을 읽게 하라. 렌도 작은 손에 나는 이제 책을 읽을 수 있어요 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하루키 할머니들도 70년 만에 쉽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같은 플래카드를 들고 참여하셨죠. 발표회는 평화롭게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한글의 구조를 설명하고 실제 활용 사례를 공유했죠. 한 대학생은 한글 덕분에 보고서 작성 속도가 빨라졌다고 말했고 한 어머니는 난독증 아들이 한글로 글을 읽기 시작하며 희망이 생겼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나가던 시민들이 하나둘 발표회를 구경하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구경꾼이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경찰도 관심을 보였고 언론도 진지하게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한 기자가 렌을 인터뷰하자 렌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전 이제 머리 나쁜 애가 아니에요. 책도 읽고 일기도 써요.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발표회가 끝날 무렵 우리는 다 함께 구호를 외쳤습니다. 언어는 자유다. 소통은 권리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글과 일본어로 쓴 대형 현수막을 펼쳤어요. 우리는 계속 한글을 배우고 활용할 것입니다. 그날 이후 일본 사회에 작은 파장이 일었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사람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지훈 씨였습니다. 25살의 한국인 유학생이었죠.
지훈 씨는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다며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감격했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선생님을 만난 것이죠. 첫 수업은 시부야의 한 카페에서 열렸습니다.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고 대학생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양했습니다. 지훈 선생님은 먼저 한글의 역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글은 1443년 조선의 세종대왕이 만들었어요. 그때 백성들도 여러분처럼 한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훈민정음 서문을 보여주셨죠.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렌이 손을 들고 물었어요. 세종대왕은 왜 쉬운 글자를 만들고 싶었어요? 지훈 선생님은 렌처럼 글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설명해 주셨죠. 그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500년 전 조선의 왕과 지금 우리의 마음이 연결된 것 같았거든요. 수업은 계속됐습니다. 지훈 선생님은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하나하나 알려주셨죠. 한국어에는 정이라는 특별한 개념이 있다고 설명해 주시고 실용적인 회화도 가르쳐 주셨어요. 할아버지 하루키는 병원에서 쓰는 단어들을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것에 감탄하셨습니다. 수업이 진행될수록 모두가 빠져들었습니다. 한국어가 단순히 쉬운 언어가 아니라 따뜻하고 실용적인 언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지훈 선생님이 보여준 한국의 디지털 문화였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활용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이유 중 하나가 한글이에요. 누구나 쉽게 입력할 수 있으니까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쓰시죠. 화면에 한국 할머니들이 스마트폰으로 영상 통화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우리 할아버지 하루키가 부러운 듯이 쳐다보셨죠. 지훈 선생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민주주의 정신이 담긴 문자예요. 특권층만이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한 문자, 그게 한글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그때 한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우리 아이가 난독증인데 한국에서는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나요? 지훈 선생님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한국에도 난독증 아이들이 있어요. 하지만 한글 덕분에 극복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한국의 난독증 교육 자료를 보여주셨죠. 수업이 끝날 무렵 지훈 선생님이 제안했습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정기적으로 수업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에도 초대하고 싶네요.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렌이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누나, 지훈 선생님이 말한 거 들었어? 나도 할 수 있겠지? 당연하지. 너는 이미 하고 있잖아. 그날 밤 우리 가족은 모여서 한국 여행 계획을 세웠어요. 할아버지 하루키가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 가서 세종대왕 동상 앞에 꼭 가보고 싶구나. 이런 훌륭한 문자를 만들어준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지훈 선생님과의 수업이 시작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먼저 렌의 변화가 가장 극적이었어요. 어느 날 렌이 학교에서 독서상을 들고 왔습니다.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책을 읽은 학생에게 주는 상이었어요. 난독증으로 글을 어려워하던 아이가 독서상을 받은 것이죠. 렌은 이제 한국 동화책을 즐겨 읽었어요. 한글로 읽으니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 일본 책도 한글로 번역해서 읽고 있어. 더 놀라운 건 렌이 친구들에게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렌은 이제 아이들의 선생님이 되었죠. 학교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렌의 담임 선생님이 공식적으로 한글 교육의 효과를 인정했거든요. 렌뿐만 아니라 다른 난독증 아이들도 한글로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무시할 수 없는 교육적 성과예요. 특수 교육 전문가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전문가는 한자는 뜻글자라서 난독증 아이들에게 특히 어렵습니다. 반면 한글은 소리글자이면서도 규칙적이어서 학습장애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죠. 하지만 일본 사회는 여전히 다양한 의견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한글을 보조도구로 활용하자는 의견과 일본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이 대립했죠.
한글을 활용하는 학생들의 학습 효율이 눈에 띄게 향상됐거든요. 필기 속도가 빨라지니 수업 내용을 더 잘 이해했고 과제도 빨리 끝낼 수 있었어요. 한 조사가 흥미로웠습니다. 한글을 활용하는 학생들의 평균 공부 시간은 하루 4시간인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6시간이었어요. 같은 양을 공부하는데 시간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직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IT 기업에서 일하는 분이 한글을 활용하는 직원은 보고서 작성 속도가 훨씬 빨라요라고 말했어요. 몇몇 진보적인 기업들은 한글 활용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기업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했죠. 세대 간 인식 차이도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실용성을 중시했지만 기성세대는 전통의 가치를 강조했죠. 한 대학생은 우리는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있을 뿐이에요. 전통을 버리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거죠라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한 50대 회사원은 한자는 우리 문화의 뿌리입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문화적 정체성을 잃을 수 있어요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지훈 선생님은 좋은 균형을 제시했습니다. 한국도 한자를 완전히 버린 건 아니에요. 필요할 때는 씁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한글이 훨씬 효율적이죠. 일본도 균형을 찾으면 어떨까요? 최근 한 대학에서 디지털 시대의 문자 사용 효율성 연구 한글 활용이 학습 속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한글 활용이 실제로 학습 효율을 높인다는 것이었어요. 랜도 누나는 이제 공부가 재미있어. 한글로 배우니까 이해가 빨라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사회는 서서히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2025년 6월 현재 저는 이제 대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학업을 이어가면서도 한글 교육 활동을 계속하고 있죠. 최근 제가 친구들과 함께 만든 한일 언어 교류 모임이 큰 관심을 받고 있어요. 특히 난독증이나 학습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의 반응이 정말 좋아요. 50살에 처음으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덕분입니다. 지역신문에서도 우리 모임을 취재했어요. 기사 제목은 새로운 학습의 가능성을 열다였죠.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건 아니에요. 할아버지 하루키는 이제 한국인 친구가 10명이 넘었어요. 레는 더욱 놀라운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학교 장문 대회에서 상을 받았거든요. 레는 이제 한국 소설도 읽기 시작했어요. 나는 커서 한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 거야. 나처럼 힘든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 렌의 장래 희망도 생겼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한 교육 전문가는 문자는 도구입니다. 중요한 건 그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예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것. 그게 우리의 과제입니다라고 말했죠. 실제로 많은 학교에서 다양한 학습 방법을 시도하기 시작했어요. 한글을 보조도구로 활용하니 난독증 학생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훈 선생님의 수업은 계속되고 있고 참가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 드디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우리 가족의 한국 여행 계획이 구체화된 것입니다. 렌이 매일 한국 지도를 보며 가고 싶은 곳을 체크해요. 누나, 나 광화문 광장에 가서 세종대왕 동상 보고 싶어. 그리고 한글 박물관도 가자. 할아버지 하루키도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한국 친구들을 직접 만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두근거리는구나. 저는 계속해서 이 활동을 이어갈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놀라운 변화들이 세상에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